피가 섞이지 않았으니까 안 되는 거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을 아들로 살았던 남자. 하루아침에 남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전병 진단을 받은 재벌 2세. 검사 결과 그는 부모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병원에서 바뀐 두 아기. 그들이 마주한 잔인한 진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민주는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든 진단서가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거든요. 윌슨병, 유전성 희귀 질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병은 유전 질환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보인자이거나 양쪽 모두 보인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민주는 그 냄새를 맡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30살의 민주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어요. 대한제약 회장의 외아들, 강남의 펜트하우스, 유학파 엘리트, 누가 봐도 완벽한 삶이었죠. 그런데 지금 손에 든 이 종이 한 장이 모든 걸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유전병이라면 아버지도 검사를 받아야 하니까요. 화면을 켜는 순간 배경화면 속 가족 사진이 보였어요. 단정한 양복을 입은 아버지, 우아한 어머니, 그 사이에 선자신. 완벽해 보이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민주는 무의식적으로 왼쪽 귀를 만졌어요. 귓불이 없는 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게 콤플렉스였거든요.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놀렸던 기억이 났어요. 야, 귀 이상해. 그때마다 머리를 길게 기르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머리를 길러서 뭐하니? 그때 간호사가 복도를 지나갔어요. 하얀 운동화가 바닥을 밟는 소리가 뚜벅뚜벅 들렸습니다. 간호사 뒤로 또 다른 환자가 걸어왔어요. 민준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소매가 해져서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죠. 남자가 민준 앞을 지나가는 순간이었어요. 민준의 시선이 남자의 왼쪽 손에 고정되었습니다. 검지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하면 손가락이 까딱거리는 습관. 민준도 똑같은 버릇이 있었거든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전에 항상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은 남자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어요.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왼쪽 귀가 보였습니다. 귓불이 없었어요. 귀가 얼굴에 바로 붙어 있는 형태였죠. 민주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왼쪽 귀를 만졌습니다. 자신도 똑같았거든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세상에 귓불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우연이겠죠.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남자의 뒷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남자는 복도 끝 내과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낡은 운동화 밑창이 많이 달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버지였어요. 민주는 차갑게 식은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아버지, 민준아, 병원은 다녀왔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단단했어요. 사무적이고 간결한 톤이었습니다. 네, 지금 병원이에요. 검사 결과 나왔어? 민주는 손에 든 진단서를 내려다보았어요. 윌슨병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얀 종이 위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어요. 아버지, 제가 유전병이래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만 들렸어요.
뚜벅뚜벅, 삐걱삐걱. 누군가 휠체어를 끌고 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뭐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0년을 살면서 처음 듣는 톤이었습니다. 윌슨병이요. 유전성 질환이래요. 아버지도 검사받아야 한대요.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어요. 민주는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귀를 전화기에 바짝 갖다 댔어요. 아버지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빠른 숨소리였어요. 민준아, 집에 와라.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주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병 때문에 놀란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무거운 감정이 섞여 있었죠. 두려움 같은 것.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집에서 얘기하자. 전화가 끊겼어요. 민주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자꾸만 귀에 맴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그때 아까 그 남자가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약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하얀 종이 봉투였는데 구겨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가까이서 본 남자의 얼굴은 민준과 묘하게 비슷했어요. 눈매가 비슷했습니다. 코 모양도 비슷했어요. 아니, 눈썹까지. 눈썹 끝이 살짝 처진 모양이 똑같았습니다. 민주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아니, 나이 든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남자도 민준을 힐끗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가 낯익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숫자판만 쳐다보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금속 문이 열리는 소리가 삐걱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공간 안에 소독약 냄새와 남자의 땀 냄새가 섞였습니다. 민주는 코를 찡그렸어요. 민주는 1층 버튼을 눌렀어요. 남자도 1층을 누르려다 이미 불이 켜진 걸 보고 손을 걷었습니다. 그 손가락이 또 미세하게 떨렸어요. 까딱까딱. 회사원이세요?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민준의 말끔한 수트를 보고 한 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오래 담배를 피운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네. 대한제약 다녀요. 남자의 눈이 커졌어요. 갈색 눈동자가 커지며 흰자위가 드러났습니다. 저도 대한제약인데요. 민주는 놀라서 남자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더 자세히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정말 닮았습니다. 턱선까지 비슷했어요. 정말요? 저 처음 뵙는데요. 당연하죠. 저 물류창고 쪽이거든요. 본사는 거의 안 가요. 남자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는 습관. 민준도 그렇게 웃곤 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아서 소름이 돋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희미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클래식이었어요. 민주는 그 곡을 알았습니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어릴 때 피아노 학원에서 배웠던 곡이었어요. 근데 많이 닮으셨네요. 남자가 다시 말했어요. 네. 저희 아버지랑요. 돌아가셨는데 젊었을 때 사진 보면 그 느낌이에요. 민주는 대답 대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혀도 말라서 침을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먼저 내렸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봬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병원 밖으로 사라졌어요. 낡은 점퍼 등판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걸음걸이도 비슷했습니다. 왼쪽 다리를 살짝 저는 걸음. 민준도 어릴 때 넘어져서 다친 후로 그렇게 걸었거든요. 왼쪽 귀에 귓불이 없는 남자. 자신과 닮은 얼굴. 같은 회사 직원. 손가락 떨림. 입꼬리 올리는 습관. 걸음걸이.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게 겹쳤어요.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보다 아버지가 하려던 말이 더 궁금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점점 커졌어요. 차에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까지는 30분이 걸렸어요. 평소보다 빨리 몰았습니다. 신호등이 노란불일 때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민주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에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어요. 구겨진 손수건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준이 인사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어요. 눈꺼풀이 부어올라 있었고 코끝도 발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앉아라. 아버지가 나직하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갈라지고 쉰 목소리였어요. 민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죽 소파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엉덩이에 닿는 차가운 감촉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저 민준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민준도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으셨나 싶었어요. 민준아. 네. 너한테 미안한 얘기를 해야겠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민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쿵쾅거렸어요. 우리 집안엔 유전병이 없다. 그 한마디가 거실에 떨어졌어요. 민주는 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귀에서 윙소리가 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윌슨병은 우리 집안 병이 아니야. 내 어머니 쪽도 아니고.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훌쩍, 훌쩍. 그럼 제가 왜? 그게. 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주는 뭔가 거대한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또 땀이 찼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귀가 멍멍했어요. 서울중앙병원 산부인과 1994년 5월 15일 새벽 2시. 그날 밤 산부인과는 유난히 바빴어요. 동시에 3명의 산모가 진통을 시작했거든요. 간호사님, 202호 산모님 진통 간격이 좁아졌어요. 202호도 지금 들어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203호 산모님 양수 터졌어요. 복도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어요. 삐걱삐걱. 누군가 침대를 끌고 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당직 의사는 1명, 간호사는 2명뿐이었어요. 평소보다 적은 인원이었죠. 201호에는 대한제약 회장 부부가 있었어요. 고급 특실이었습니다.
방 안에 은은한 아로마 향이 퍼져 있었어요. 라벤더 향이었습니다. 202호에는 평범한 회사원 부부가 있었어요. 일반실이었죠.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두 방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35분, 201호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으앙, 날카롭고 힘찬 울음소리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예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 부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10년을 기다린 끝에 얻은 아들이었거든요. 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손을 꽉 쥐었어요. 새벽 2시 42분, 202호에서도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으앙, 조금 더 약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아드님이세요. 축하드려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회사원 부부도 울었어요. 처사이었습니다. 남편이 부인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땀으로 젖은 이마였습니다. 두 아기는 신생아실로 옮겨졌어요. 간호사가 아기들을 조심스럽게 안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얀 포대기에 쌓인 작은 생명들이었어요. 나란히 놓인 두 침대. 왼쪽이 201호 아기, 오른쪽이 202호 아기였습니다. 두 아기 모두 건강했어요. 비슷한 체중에 비슷한 키였죠. 3.2kg, 50cm. 명찰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경이었어요. 갑자기 203호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선생님, 산모 의식이 없어요. 뭐라고? 당직 의사가 뛰어갔어요. 복도에 발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쿵쿵쿵. 신생아실에 있던 간호사들도 모두 203호로 달려갔습니다. 하얀 가운이 펄럭였어요. 신생아실에는 보조 간호사 한 명만 남았어요. 갓 들어온 신입 간호사였습니다. 수술실 준비해요. 빨리. 복도가 다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산모를 응급수술실로 옮기느라 모두가 바빴어요. 침대 바퀴가 빠르게 굴러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그 와중에 201호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으앙. 보조 간호사가 허둥지둥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기저귀를 갈아야 했습니다. 서둘러 기저귀를 갈고 다시 침대에 뉘었어요. 그런데 정신이 없다 보니 실수를 했습니다. 아기를 바꿔놓은 거예요. 오른쪽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202호 아기가 왼쪽 침대에 누웠어요. 왼쪽에 있어야 할 201호 아기는 오른쪽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모두가 203호 산모를 살리느라 바빴으니까요.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외치는 소리, 기계 소리가 신생아실까지 들렸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5월의 햇살이었어요. 201호 산모가 아기를 보러 왔습니다. 간호사는 왼쪽 침대에 아기를 안겨주었어요. 실제로는 202호 아기였지만요. 우리 아들. 산모는 아기를 품에 안고 울었어요. 10년을 기다린 아들이었습니다. 아기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산모는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세어 보았어요. 하나, 둘, 셋. 5개 모두 온전했습니다. 조금 뒤 202호 산모도 왔어요. 간호사는 오른쪽 침대에 아기를 건넸습니다. 실제로는 201호 아기였어요. 우리 강아지. 산모는 아기를 보며 웃었어요. 회사원 부부에게는 전 재산보다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아기를 내려다보았어요. 나를 닮았어.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아기는 바뀌었어요. 재벌가의 진짜 아들은 평범한 집으로 갔습니다. 평범한 집의 진짜 아들은 재벌가로 갔어요.
아무도 모르는 실수였습니다. 두 아기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왼쪽 귀에 귓불이 없다는 것. 하지만 그건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어요. 귓불이 없는 건 유전적 특징이에요. 건강에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현재 민주는 소파에 앉아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병원 실수일 수도 있다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서 침을 삼켰어요. 확실한 건 아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오래된 서류를 꺼냈어요. 30년 전 출생 기록이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만지면 바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 같은 병원에서 다른 아기도 태어났어. 똑같은 시간대에. 민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1994년 5월 15일 새벽 2시 35분, 새벽 2시 42분 7분 차이로 태어난 두 아기. 우리가 최근에 알게 됐다. 그날 병원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203호 산모가 응급수술을 받았대. 그 와중에 신생아실이 혼란스러웠다고. 민준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팍 소리가 났어요. 하얀 종이가 카펫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확실한 건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한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내일 우리 셋 다 병원 가자. 검사 받자.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살까지 자신이 누구인지 의심해 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에 달린 간접 조명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문득 오늘 병원에서 만난 그 남자가 떠올랐어요. 물류창고에서 일한다던 그 사람. 자신과 닮았던 얼굴. 왼쪽 귀에 귓불이 없던 모습. 손가락 떨림. 입꼬리 올리는 습관. 걸음걸이. 설마.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바뀐 아기야. 잠은 오지 않았어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준혁은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32살의 준혁은 대한제약 물류창고에서 일했습니다. 계약직이었어요.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쓰라렸습니다. 형, 많이 마셨네. 동생 지원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준혁은 대답 대신 소주를 한 잔 더 비웠습니다. 목이 화끈거렸어요. 오늘 병원 다녀왔어. 검사 결과 나왔어? 응. 윌슨병이래. 지원의 얼굴이 굳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놓았습니다. 탁 소리가 났어요. 그게 뭔데? 유전병이야. 아빠한테 물려받은 거래. 준혁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같은 병으로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제때 치료받지 못했어요. 마지막 몇 달은 집에서 누워만 계셨습니다. 준혁은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차갑게 식어가는 손이었습니다. 치료는 돼? 평생 약 먹어야 한대. 돈도 많이 들고. 준혁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계약직 월급으로는 빠듯했습니다. 동생 대학 등록금에 월세에 생활비까지. 이제 거기에 병원비까지 추가됐어요. 통장 잔고가 떠올랐습니다. 120만 원. 다음 달 월세도 못 낼 돈이었어요. 형, 나 휴학할까? 무슨 소리야?
넌 공부나 해. 근데 형 혼자. 괜찮아. 준혁은 동생의 머리를 쓸어 주었어요. 지원의 머리카락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이었어요. 준혁에게 지원은 전부였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둘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형, 오늘 병원에서 이상한 사람 봤어. 누구? 나랑 엄청 닮은 사람. 우리 회사 사람이래. 지원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닮은 사람이야 많지 뭐. 근데 진짜 많이 닮았어. 거울 보는 것 같았다니까. 준혁은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 남자를 떠올렸어요. 말끔한 수트를 입은 엘리트 같은 사람. 새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윤이 나는 검은 구두였습니다.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죠. 그 사람도 귀일했어? 지원이가 준혁의 왼쪽 귀를 가리켰어요. 귓불이 없는 귀였습니다. 응, 똑같더라. 우와, 신기하다. 도플갱어 아니야? 지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준혁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준혁은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알람 소리가 귀를 찔렀어요. 삐삐삐. 물류창고는 7시 출근이었거든요. 씻고 간단히 아침을 먹었어요. 편의점에서 산 주먹밥이었습니다. 차가워서 전자레인지에 돌렸어요. 지원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코를 골고 있었어요. 지원아, 형 다녀올게. 준혁은 쪽지를 남기고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 안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땀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벌써 몇 명이 창고에 와 있었어요. 준혁아 왔어? 네, 팀장님. 오늘 오후에 본사에서 사람 온대. 재고 실사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준혁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창고 안은 추웠습니다. 난방이 잘 안 됐거든요.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준혁은 장갑을 끼고 일을 시작했어요. 상자를 들어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무거운 상자였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준혁 씨 맞으세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나이 지긋한 분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요. 저 서울중앙병원 산부인과 은퇴 간호사 김영희입니다. 준혁은 젓가락을 멈췄어요. 국밥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혹시 1994년 5월 15일생이세요? 네, 맞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긴 한숨이 들렸어요. 후, 길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 하기엔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혁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손에 소름이 돋았어요. 언제 뵐까요? 오늘 저녁 7시 신촌역 근처 카페에서 봬요. 제가 위치 문자 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준혁은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994년 5월 15일. 자신이 태어난 날. 왜 30년이 지난 지금 그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국밥이 식어가고 있었지만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어요.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상자를 옮기다가 떨어뜨렸습니다. 쿵 소리가 창고에 울렸어요. 야, 준혁아. 정신 차려. 팀장이 소리쳤어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계만 자꾸 쳐다봤습니다. 7시가 되길 기다렸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준혁은 창고를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신촌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손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문자로 받은 카페에 도착했어요. 2층에 있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구석 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준혁 씨? 네. 준혁은 할머니 앞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준혁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 정말.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30년 된 수첩 같았습니다. 노란 종이가 바스러질 것 같았어요. 모서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서울중앙병원 산부인과에서 일했어요. 네. 그날 1994년 5월 15일 밤에 실수를 했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가슴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무슨 실수요?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바꿔놓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요? 그날 밤 산모 한 분이 응급수술을 받았어요. 혼란스러웠죠. 제가 아기 기저귀를 갈고 침대에 뉘는데 위치를 바꿔놓은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름진 볼을 타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30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데 최근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날 출산한 산모 중 한 분이. 누가요? 대한제약 회장 부인이요.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회장님 아들이 유전병 진단을 받았대요. 윌슨병이라고. 근데 그 집안엔 그런 병이 없다는 거예요. 준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는 마음에 그날 기록을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같은 시간에 다른 아기도 태어났다는 걸 알았죠. 그게 할머니가 준혁을 바라보았어요. 눈물로 젖은 눈이었습니다. 준혁 씨예요. 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회장님 부부가 내일 유전자 검사를 한대요. 그래서 준혁 씨한테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건넸어요. 명함에 커피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기 회장님 연락처예요. 연락해보세요. 준혁은 명함을 받았어요. 손이 떨려서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워들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흰 바탕에 검은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았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마가 테이블에 닿을 듯 깊이 숙였습니다. 준혁은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카페를 나섰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5월인데도 밤바람은 차갑습니다. 준혁은 멍하니 걸었어요.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탔는지 버스를 탔는지도 몰랐어요. 형, 왔어? 지원이 문을 열어줬어요. 준혁의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형, 왜 그래? 안색이 왜 그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도 파랗게 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대답 대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든 명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대한제약 회장? 그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원아. 응? 나. 엉뚱한 집에서 자란 것 같아. 지원의 눈이 커졌어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리모컨이 딸그랑 소리를 냈어요. 준혁은 오늘 들은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병원 실수, 바뀐 아기, 윌슨병.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형이, 나도 모르겠어. 확실한 건 검사해봐야 알겠지. 준혁은 명함을 꼭 쥐었어요. 종이가 손안에서 구겨졌습니다. 내일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걸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 당신 아들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어요. 하지만 윌슨병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전병. 만약 자신이 회장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 병을 물려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던 마지막 모습. 준혁아, 미안하다. 아빠가 이런 병을 물려줘서.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돌아가셨어요. 그날 밤도 준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지원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원도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서울중앙병원 유전자 검사실. 민주는 부모님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대기실에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간호사가 차례로 혈액을 채취했어요. 차가운 알코올 솜이 팔에 닿았습니다. 따끔한 느낌이 들었어요. 주사 바늘이 혈관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그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달라질 수도 있었어요.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저 어제 병원에서 뵀던. 목소리가 익숙했어요. 민주는 멈춰섰습니다. 심장이 쿵 뛰었어요. 아, 물류창고분? 네.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한데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숨소리도 거칠게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중요한 얘기거든요. 민주는 부모님을 돌아보았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병원 근처 커피숍에서 30분 후에 뵐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어머니가 물었어요. 누구니? 어제 병원에서 만난 사람이요. 물류창고에서 일한다던.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혹시 저도 그 생각이에요. 세 사람은 말없이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무거웠어요. 30분 후 커피숍 창가 자리에 준혁이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든 커피잔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커피 표면에 파동이 일었어요.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어요. 그 뒤로 나이 지긋한 부부가 따라왔습니다. 준혁은 두 사람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부모라는 걸.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민준과 눈이 마주쳤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평행세계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앉으시죠. 민준이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커피숍에서 에스프레소 머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슉슉슉.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준혁이 입을 열었어요. 목이 말라서 침을 삼켰습니다. 어제 은퇴한 간호사분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30년 전 서울중앙병원에서 일하셨던 분이요. 회장 부부의 얼굴이 굳었어요. 부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밤 실수가 있었다고.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바꿔놓았다고.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도 어제 윌슨병 진단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그 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유전병이래요. 그런데 회장님 댁에는 그 병이 없다고 하셨죠?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마른 듯 침을 삼켰습니다. 그렇다면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나 비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진짜가 될 것 같았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을 주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도 검사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와요. 준혁 씨도 같이 검사 받으시겠어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네. 네 사람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만 들렸어요. 뚜벅뚜벅. 준혁도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주사 바늘이 들어갈 때 아팠지만 참았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검사실을 나서며 회장 부인이 준혁에게 다가왔어요.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혹시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릴 때 사진 있으세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갤러리에서 오래된 사진을 찾았습니다. 5살 때 유치원 사진이었어요. 노란 모자를 쓰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부인이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핸드백을 열었어요.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준의 5살 사진이었어요. 파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어요. 얼굴형이 달랐습니다. 눈매도 달랐어요. 하지만 왼쪽 귀는 똑같았습니다. 귓불이 없는 귀, 그리고 눈썹 끝이 처진 모양도 똑같았어요. 입꼬리 올리는 방식도 비슷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부인의 어깨를 잡았어요. 부인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볼을 타고 턱까지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부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0년 동안 우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장이 부인을 안았습니다. 부인이 회장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준혁과 민주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죠. 회장이 준혁에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단단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네. 준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병원을 나섰어요. 복도를 걷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 집 아들일까요? 말도 안 되는 일 같았어요. 하지만 윌슨병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유전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시간 동안 민주는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나가도 서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회의 시간에 상사가 뭐라고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준혁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자신과 닮은 그 얼굴. 평행세계의 자신. 만약 바뀌지 않았다면 저렇게 살았을까? 준혁도 마찬가지였어요. 창고에서 일하면서도 멍한 상태였습니다. 상자를 잘못 쌓아서 팀장한테 혼났어요. 야, 준혁아, 정신 차려.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준혁아, 너 요즘 왜 그래? 아픈 거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면 자신은 재벌가 아들이고 민주는 평범한 집 아들이라면 그렇다면 지난 30년은 뭐였을까요? 자신이 겪은 가난, 아버지의 죽음, 동생 등록금 걱정. 그 모든 게 병원 실수 때문이었단 말인가요?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났어요. 하지만 누구한테 화를 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병원? 간호사? 운명?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어요.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준혁은 아침부터 속이 메스꺼웠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상담실. 의사가 서류를 앞에 놓고 앉아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장 부부 민준, 준혁. 네 사람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준혁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까딱까딱. 민준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민준 씨와 회장님 부부는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유전적 연관성이 없습니다. 회장 부인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장의 손도 떨렸어요. 서류를 잡은 손에 핏줄이 섰습니다. 그리고 준혁 씨와 회장님 부부는 99.9% 부자 관계가 맞습니다. 그 한마디가 방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 울렸습니다. 준혁은 손을 꽉 쥐었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젖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30년 동안 우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부인은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준혁을 보고 민준을 보고 다시 준혁을 보았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아니에요. 부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잘못은 우리한테 있어요. 병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우리 잘못이에요. 부인이 준혁에게 다가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온기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30년 동안 고생했을 생각을 하니 부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준혁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민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아들이라는 사람의 손을, 자신이 30년간 어머니라고 불렀던 사람이 다른 남자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민준아. 회장이 민준을 불렀어요. 민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너도 우리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 그게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유전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저 먼저 나가겠습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어요. 민준은 상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어야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병원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거든요. 누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민준 씨. 준혁이었어요. 민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울 것 같았어요. 저기. 준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민준 옆에 섰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미안해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혁은 민준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병원 앞 도로를 바라보았어요.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빵빵. 민준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준혁이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바람에 날아갈 것처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30년을 그 집 아들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30년을 평범한 집 아들로 살았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같은 날 태어나서 서로의 인생을 바꿔 산 두 사람. 운명의 장난 같았어요. 우리 운명 참 웃기죠? 준혁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민준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웃다가 울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아, 준혁 씨. 두 사람은 돌아보았어요. 회장과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부인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우리 집에 갈래요? 얘기 좀 하자. 회장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준혁은 서로를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람은 회장의 차를 타고 강남 펜트하우스로 향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창밖 풍경만 빠르게 지나갔어요. 30분 후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어요. 준혁은 거대한 현관문 앞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어요. 천장도 높았습니다. 이곳이 자신이 자랐어야 할 집이었어요. 만약 바뀌지 않았다면 이곳이 자신의 집이었을 거예요. 들어와요. 부인이 문을 열었어요. 준혁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2배는 되어 보였어요. 아니, 3배였습니다. 소파도 크고 폭신해 보였어요. 앉으세요. 네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부인이 차를 내왔습니다. 녹차였어요.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았어요. 차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30년을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그래서 회장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우리 아들로 돌아올래요?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준혁이 입을 열었어요. 제게는 동생이 있어요. 지원이라고. 대학생이에요. 알아요. 그 애를 버릴 순 없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둘이서 살았거든요. 준혁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원이까지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게요. 부인이 말했어요. 준혁은 놀라서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당연하죠. 3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 아이도 우리 가족이에요.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준혁은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럼 민준 씨는? 준혁이 민준을 쳐다보았어요. 저도 여기 남을 거예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30년을 부모님으로 알고 살았는데 피가 안 섞였다고 갑자기 나갈 순 없어요. 회장 부부는 민준을 바라보았어요. 부인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그렇게 5사람의 이상한 동거가 시작되었어요. 5년 후 대한제약은 국내 최고의 제약회사가 되었어요. 민준은 회장이 되었습니다. 준혁은 물류총괄이사가 되었어요. 펜트하우스 거실. 벽에는 여러 장의 가족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액자 속에서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바뀐 두 아이의 사진, 지금의 가족 사진, 그 사이의 모든 순간들. 민준과 준혁은 각자 가정을 꾸렸어요. 민준은 결혼해서 아들이 하나 있었고, 준혁은 딸이 둘 있었습니다. 일요일 점심, 온 가족이 모였어요. 회장 부부, 민준 가족, 준혁 가족, 그리고 지원까지. 식탁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끄럽네. 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백발이 많이 늘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반짝였어요. 가족이 많으니까 좋잖아요. 부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주름이 깊어졌지만 미소는 더 환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랑 준혁 할아버지는 왜 닮았어요? 민준의 아들이 물었어요.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말이야.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운명이라서 그래. 운명? 응. 할아버지랑 준혁 할아버지는 특별한 인연이거든.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크면 다 알게 될 거야. 식사가 끝났어요. 거실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테라스에 나와 차를 마셨어요. 5월의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35년 전 그날이 생각나네. 회장이 나직하게 말했어요. 1994년 5월 15일.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실수가 아니었을지도 몰라. 무슨 말이에요? 민준이 물었어요.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 거 아닐까? 준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준은 웃으며 거실을 바라보았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준혁의 딸들이 함께 놀고 있었어요. 행복하네요. 민준이 중얼거렸어요. 정말요. 준혁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30년 전 병원 실수로 바뀐 두 아이. 이제는 누구보다 행복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유전자보다 함께한 시간이, 혈육보다 쌓아온 정이 더 진했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회장 부부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준혁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 전 병원 실수로 바뀐 두 아기. 유전병 진단을 계기로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진실을 보여줬어요. 함께한 시간이, 쌓아온 정이, 서로를 향한 배려가 혈연보다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을요. 준혁의 희생, 민준의 용기, 부모님의 포용. 그 모든 것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가족에게 서운했던 마음이 있으셨나요? 먼저 손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고마워, 사랑해 그 한마디가 늦지 않았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